피부 밑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아토피 피부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가려움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최신 의학 치료와 치밀한 일상관리의 모든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피부가 막 건조해서 가려울 때 그냥 보습제 하나 대충 바르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크면서 흔히 겪는 가벼운 통과일의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나 봐요. 기원전 543년 고대 그리스 기록을 보면요. 이 끔찍한 피부병을 에크제마라고 불렀어요. 이게 한국어로는 끓어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끌어넘친다니 진짜 직관적이면서도 무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그 피부 밑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표면으로 막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뛰어들 딥다이브 주제는 바로 이 끓어넘치는 고통,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게 파헤쳐볼 내용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의학 보고서, 연구 논문, 그리고 최신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요. 이 병의 수백 년 역사부터 유전학적인 비밀, 기적 같은 최신 신약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꼼꼼한 일상생활 계획표까지 완벽하게 해독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방금 제가 에크제마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더 자주 쓰는 말은 아토피잖아요. 전문가님,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그 아토피라는 단어는 1923년에 코카랑 쿠크란 학자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스어로 비정상적인 혹은 알 수 없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알 수 없는 장소요. 뭔가 되게 미스테리하네요. 네, 당시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처럼 그 유전적으로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다 묶어서 부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933년에 와이즈하고 썰즈버거가 이 개념을 피부염이랑 싹 결합하면서 마침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공식 명칭이 탄생한 거죠. 아, 피부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폭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름이 딱 정해졌다는 건 그 당시 의사들도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때는 의학계의 패러다임이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이른바 안에서 밖으로 가설이 지배력이었거든요. 안에서 밖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 그러니까 몸 안에 군대가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죄 없는 민간인인 피부를 밖으로 밀어내며 공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인은 전적으로 몸 안에 있고 피부는 그저 수동적인 피해자일 뿐이라는 시각이었죠. 아,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본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들었습니다. 피부과학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발견이 있었다면서요. 네, 2006년에 영국의 맥클린 교수 팀이 정말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우리 피부를 현미경으로 보면 각질 세포들이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네네, 벽돌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벽돌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수분을 꽉 잡아주는 천연 모르타르 같은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필라그린입니다. 필라그린?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을 연구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필라그린을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군대가 폭주해서 성벽을 부순 게 아니라 애초에 부실공사로 지어진 엉망진창이 성벽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밖에서 안으로 가설이에요. 성벽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너무 쉽게 쳐들어오는 거죠. 수분도 막 빠져나가서 극도로 건조해지고요. 그럼 결국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벽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안에서 공격하는 군대가 문제인가요? 현대의학의 결론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죠. 서로를 악화시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구멍난 성벽의 통에서 진먼지 진드기 같은 외부 항원이나 세균이 싹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면역 군대가 비상을 걸고 맹렬하게 반격하는데 문제는 이 군대가 쏘아대는 무기들, 즉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들이 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은 성벽마저 녹여버립니다. 세상에, 적을 잡겠다고 아군 진지까지 다 박살을 내는 거네요. 맞아요. 성벽이 더 무너지니까 적은 더 많이 들어오고 군대는 더 큰 무기를 쏘아대고 이런 끔찍한 양방향적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벽과 군대의 무한 루프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푸시덱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뭔가 모순적인 통계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알레르기 과민성을 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피 검사할 때 보는 알레르기 수치, 그 IgG 수치가 무조건 높아야 정상일 텐데 전체 환자의 20%는 이 수치가 지극히 정상이라면서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 모순이 바로 의학계가 직면했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레르기 수치도 정상이고 성벽도 멀쩡한데 왜 아토피인 거죠? 이건 병 이름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단순히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더 담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정상 수치인 환자들은 정체가 뭡니까? 보통 IgE 수치가 높은 전형적인 환자들을 외인성 아토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로 필라그린 변이가 있고 알레르기를 주도하는 Th2 면역 부대가 맹활약을 하죠. 반면에 알레르기 수치가 정상인 그 20%의 환자들은 내인성 아토피로 분류해요. 내인성 환자들은 성벽도 괜찮은 편인데 왜 피부가 끓어넘치는 건가요? 이분들은 주로 여성에게 많고 발병 시기도 좀 늦은 편인데요. 전투 양상 자체가 달라요. 알레르기 부대 대신에 만성 염증이나 자가 면역에 관여하는 Th1, Th17 같은 다른 특수 부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피부를 공격합니다. 아, 겉보기에는 똑같은 아토피처럼 보이는데 피부 밑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의 종류랑 무기가 완전히 다르군요. 맞아요.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한 질환이라는 뜻이죠. 환자의 유형에 따라 전술이 다르네요. 게다가 이 전투는 나이에 따라서도 전장에 계속 바뀐다면서요? 적군이 막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유아기에는 피부 장벽이 얇아서 전투가 주로 얼굴, 뺨이나 이마, 그리고 팔다리의 바깥쪽에서 벌어집니다. 바깥쪽이면 그 아기들이 기어다닐 때 바닥에 닿는 뼘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때는 진물이 줄줄 흐르고 닦지가 않는 급성 습진 형태가 나타나요. 면역학적으로 보면 Th2 부대가 가장 맹렬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죠. 그러다가 아리가 커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갈 나이인 소아기가 되면 양삭이 또 변하죠. 네, 전장이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목 같은 접히는 부위 즉 굽힘 측으로 싹 이동합니다. 이때부터는 진물은 좀 줄어들고 계속 긁다 보니까 피부가 마찰을 견디려고 스스로를 두껍게 만드는 태사만화 현상이 시작돼요. 아, 태선아.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그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뻣뻣하게 변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성인기가 되면 전투는 아주 지루한 참호전으로 바뀝니다. 병변이 다시 얼굴이나 목, 손발로 퍼지는데 이때는 나무 껍질처럼 매우 두껍고 거칠어지는 만성 태선화 플라크 형태나 동전 모양의 화폐상습진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성인이 되면 면역 활용도 변하나요? 엄청나게 변하죠. 어릴 때는 Th2 부대가 주도했다면 성인이 되면서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Th1 부대까지 가세해서 훨씬 더 뚫기 힘든 복잡한 연역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형태도, 위치도, 싸우는 군대도 계속 진화하는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아기든 어른이든 외인성이든 내인성이든 모든 환자가 겪는 공통적이고 가장 끔찍한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증이죠. 네,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모기에만 물려도 미칠 것 같은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진짜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파고들잖아요. 도대체 피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뇌에서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건가요? 이 가려움증 메커니즘을 분자 단위로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멍난 성벽을 통해서 외부 항원이 쑥 들어오면요. 피부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 형성세포가 화들짝 놀라서 비상벨을 마구 울립니다. 이 구조 신호 물질들을 학계에서는 알라민이라고 불러요. 알라민, 뭔가 화재 경보기 같은 이름이네요. 이 경보기가 울리면 성안의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경보 소리에 완전 패닉에 빠진 후 Th2 세포들이 출동해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쏟아냅니다.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미사일들이죠. 이들이 쏘는 주요 미사일이 IL-4, IL-13 그리고 IL-31입니다. 약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쉽게 정리해보죠. 이 미사일들이 다 역할이 다른가요? 네, IL-4랑 IL-13은 일종의 성벽 파괴 미사일입니다. 앞서 말한 모르타르, 즉 필라그린을 아예 못 만들게 해서 성벽 복구를 원천 차단해버리죠. 성벽을 아주 잿더미로 만드는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가장 핵심적인 녀석이 바로 IL-31입니다. 이 녀석은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에 딱 달라붙어서 뇌를 향해 지금 당장 긁어 하고 강력한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게 바로 가려움증 유발 미사일이죠. 아, 뇌를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이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수라장에 기름을 통째로 들이붓는 제3의 세력이 있다면서요? 바로 피부에 사는 세균들인데 특히 황색 포도상구균이 아주 악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피부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죠. 건강한 사람 피부에는 유익균들이 숲을 이루면서 사는데 아토피 환자의 피부는 사막화가 되면서 저 황색 포도상구균이 피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압도적으로 증식하는 거죠. 걔네가 피부를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걸 넘어서 알파 독소 같은 걸 뿜어내요. 이 독소가 면역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초항원으로 작용하거든요. 초항원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패닉에 빠진 TH2 면역 부대를 비정상적으로 팍 자극해서 아까 말한 그 IL-31 같은 가려운 미사일을 수십 배 더 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뇌로 가려운 미사일이 막 쏟아지니까 환자는 미친 듯이 긁게 되고 긁으면 성벽이 물리적으로 다 뜯겨나가고 그 틈으로 세균이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독소를 뿜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른바 가려움, 긁기 악순환이라는 무한 지옥이죠. 게다가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틈을 타서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전신으로 침투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까지요? 네, 카포시 수도양 발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가려움의 원인이 그냥 건조해서가 아니라 성벽 붕괴, 군대의 폭주, 거기에 세균의 방화까지 합쳐진 대재난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성벽과 미사일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치료의 역사로 넘어가 보죠. 과거에는 그냥 피부 대충 눈으로 보고 연고 처방하는 게 다였잖아요. 네, 예전에는 의사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많이 의존했죠. 하지만 적의 정체가 분자 단위로 밝혀지면서 진단과 측정 방식도 획기적으로 정교해졌습니다. 1980년대 한의필 라즈카 기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안아토피 피부염학회, 즉 카다에서 한국인의 피부 특성까지 싹 반영해서 진단 기준을 대폭 업데이트했어요. 측정하는 방식도 숫자로 딱 떨어지게 진화했던데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붉은기나 두께만 계산하는 이지 점수뿐만 아니라 환자가 밤에 잠은 얼마나 못 자는지, 주관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측정하는 스코라드 점수를 병행하면서 적을 아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을 정확히 측정하게 됐으니 이제 무기 이야기를 좀 해보죠. 1950년대에는 피부에 바르는 국수 스테로이드가 유일한 무기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전장 상황에 비유하면 스테로이드는 어떤 무기입니까?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융단 폭격입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일단 때려 붙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적군이랑 아군을 안 가리고 전장 전체를 폭격하다 보니까 오래 쓰면 피부라는 땅 자체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전신 면역 억제제 시대가 열린 거죠. 면역 억제제면 아예 성 안의 군대를 해체시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니까 염증은 확 가라앉지만 대신에 다른 병에 걸릴 위험, 즉 전신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했죠. 융단 폭격 아니면 군대 해체라니 극단적이네요. 그런데 드디어 의학계가 혁명적인 무기를 개발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저격수가 등장한 거죠. 앞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핵심 미사일이 IL-4, IL-13, IL-3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삼총사요. 최근에 등장한 두필로마브 같은 생물학적 제재들은 면역체계 전체를 안 건드려요. 오직 피부를 뚫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저 핵심 미사일들만 공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요격합니다. 와, 기적이네요. 다른 부작용 없이 딱 원인만 제거하는 거군요. 거기다가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망 자체를 싹 끊어버리는 먹는 약, 짝 억제제도 치료 옵션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죠. 이런 혁신적인 무기들이 나오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목표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한 이지 점수를 한 75% 정도만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증상을 적당히 완화하고 환자가 그냥 참을 만한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2024년 최신 가이드라인은 다르다면서요? 네, 이제 의사들의 목표는
이지점수 90% 개선, 나아가서는 가려움증 수치를 완전히 0이나 1로 만드는 겁니다. 아예 1도 안 가렵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자가 가려움을 아예 못 느끼는 완전한 정상 일상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트리트 투 타겟 전략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제재를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맘서리지 말고 다른 제재나 작 억제제로 팍팍 교체해서라도 끝까지 표적을 맞추라는 거죠. 적당히 참으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절대 가렵지 않은 삶을 찾아주겠다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나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저격수를 놔줘도 환자 본인이 일상에서 매일 성벽을 부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절대 안 되죠. 일상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라이프스타일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시죠. 먼저 식단입니다. 서구형 식단, 즉 고기나 가공식품 위주로 식이염증 지수인 DI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아토피 유병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몸속에서 끊임없이 염증 불씨를 만들어내거든요. 반대로 섬유질이랑 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는 면역계를 진정시키는 소화기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럼 흡연과 음주는요? 뭐 피부 아니어도 나쁜 건 알지만 특히 아토피 피부에는 어떤 폭탄을 던지는 건가요? 담배를 딱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피부 장벽 복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확 끊겨요. 게다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TH2 면역을 더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고요. 음주는 그냥 피부에서 수분 폭포를 빼앗아가는 탈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끔찍하네요. 무조건 금주해야겠어요. 그런데 많은 직장인 청취자분들이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제 유일한 생명수인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그거 학계에서도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 양쪽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쪽에서는 커피의 카페인이 세포 내에 있는 CAMP라는 물질 농도를 높여서 오히려 항염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좋은 쪽이죠. 그럼 마셔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확 올려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려움증을 폭발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무조건 끊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마셔보면서 내 피부가 진정되는지 아니면 막 가려워지는지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 몸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보겠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루틴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7시부터 가볼까요? 아침 7시, 세안은 무조건 미온수의 약산성 세정제를 쓰셔야 합니다. 그냥 뽀득뽀득한 알칼리성 비누 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누를 쓰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되면서 피부 장벽을 녹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완전히 폭주하거든요. 그리고 씻고 나서 물기가 날아가기 전 무조건 3분 이내에 전신 보습제를 발라서 인공성벽을 쳐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아침약도 이때 챙겨 드시고요. 낮 12시 점심시간에는요? 점심때는 건조한 부위에 보습제를 한 번 더 덧바르고 체내 수분을 채우기 위해 물을 아주 충분히 마셔줍니다. 저녁 6시, 퇴근 후에는 운동을 추천하시던데 땀나면 더 가렵지 않나요? 맞아요. 땀 속에 있는 염분은 찢어진 성벽에 소금을 막 뿌리는 격이라 가만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산책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주거든요. 비만세포 자체가 염증 덩어리라서 체중 감량은 필수예요. 그럼 땀나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15분 정도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하셨다면 즉시 10분 이내로 미온수 샤워를 해서 염분을 싹 씻어내고 다시 전신 보습을 하셔야 합니다. 땀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군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루틴이 바로 밤 10시에 있습니다. 취침 전에 보습을 하고 나서 10분간 명상을 하라고 권장하셨어요. 피부병에 웬 명상입니까? 아까 그 IL-31 미사일이 뇌를 때려서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뇌에다 대고 당장 긁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마음 챙김 명상, 즉 MBSR이나 수용전염 치료 같은 ACT 요법은요, 이 뇌를 훈련시키는 아주 과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가려움 신호를 막 증폭시키는데 명상은 뇌가 가려움을 인식하고 긁어라 하고 명령하는 기전 자체를 조절해줘요. 아, 뇌 수준에서 가려움증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네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주관적인 고통을 줄이는데 아주 탄탄한 임상적 근거가 있습니다. 뇌를 해킹해서 미사일을 무력화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럼 주간 단위로는 뭘 해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쯤에는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 습도를 50%로 맞추고 먼지 청소를 싹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도 평소에 진물이 나거나 태선화가 자주 생기는 부위에 선제적으로 예방적 연고를 바르는 유지요법을 실시해요.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방화수를 쫙 뿌려두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일요일 밤에는 일주일간 쓴 가려움증 일지를 보면서 이번 주 식단이나 스트레스 요인 중에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하는 거죠. 월간, 연간 계획도 짧게 짚어주시죠. 매월 1주차엔 보습제랑 약물 재고 확인하시고요. 2주차엔 체중이랑 항염식단 점거, 4주차엔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이지 점수를 매겨서 피부 호전도를 평가합니다. 연간으로는 배절 대비가 핵심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 피부가 제일 뒤집어지잖아요. 맞아요. 1월엔 겨울철 가습기랑 고보습함 준비하시고요. 4월엔 봄철 꽃가루 황사 대비, 7월엔 여름철 땀 관리랑 얼음찜 질팩 준비, 10월엔 주치 선생님 만나서 내년 장기치료 목표, 그 트레투 타겟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와, 계획표가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네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냥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긁는 병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구멍난 피부 장벽, 그 틈으로 쏟아지는 외부 항원, 패닉에 빠져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면역체계, 뇌를 자극하는 가려움 미사일, 그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세균까지 이 모든 게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전신 면역 질환입니다. 네, 들으시면서 좀 무서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의 기전을 분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고 핀포인트로 타격하는 생물학적 제재랑 자극제재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환자 본인의 노력도 더해줘야겠죠. 물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병원에서의 최첨단 정밀 타격과 환자 본인의 치밀한 일상 관리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릴 때 진정한 치료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가려움 없는 완벽한 일상을 되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매일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만약 미래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조차 아예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피부의 모르타르, 즉 필라그린 결함을 태어나기 전부터 싹 교정하거나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 나쁜 황색포도 상고경련 완전히 쫓아내는 맞춤형 피부 유산균 장갑을 끼고 자는 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믿었던 이 끌어넘치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완치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엔 여러분의 피부가 정말 편안히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해독할 지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